제가 간단하게 한 분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우규 국립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지명관리 담당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그 국토부 소속이죠. 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김선일 위원장님이 국토부가 나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김경석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과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순배 한국지명학회 연구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역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수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 명예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양병선 전주대학교 영미언어문화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강우규 사무관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 시간은 원래 저희들이 끝나는 시간 7시인데요. 또 팔로워에서 질문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그냥 각자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라고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예, 국토지리정보원 강우구 사무관입니다. 제가 김선일 교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전에도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 지명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옛날에도 이슈가 많이 있었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인들 대상으로 외국인이 어떻게 우리가 강과 산을 구분해서 인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강이나 산을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의미역을 강이나 산을 또 중복해서 붙이는 그런 경우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이제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강을 한강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단서 조항으로 필요할 경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미역인 비브를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문화재 명칭 표기, 영문 표기 규칙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한강 같은 경우에 한강을 표기를 하고 칸이 좁아서 못할 경우에는 한강만 표기할 수 있다. 한강 기부를 부분으로 표기하고 강을 이제 칸이 표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좁을 경우에는 한강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영문 표기,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운영하고도 있지만, 지도에도 강에다가 한강을 표기하면은 리브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강에 있는 이름은 강으로 인식하고 산으로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도나 저희가 지명을 제정하고 나서 고시를 하는데 그 관리를 하면서 지명 DB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강을 한강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저희 쪽보다는 이걸 이제 외국인들에 안내하는 안내 표지라든지 또 문화재를 소개하는 책자가 될 수도 있고 문화재 앞에 이제 간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데 표기를 하면서 이런 기준들을 불구사 같으면 불구사 템포를 표기한다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관리하는 기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선일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리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우리가 나서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책적 제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제 국토부 1차 소속 기관이다 보니까 문화재청은 사실 저희보다는 급수가 높은 기관이고 행안부에서 이제 행정지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도로명주소법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하면서 표기를 어떻게 하라, 광역시도 같은 도 같으면 부진주를 쓴다든지 그런 기준들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저희가 이렇게 개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저희가 그쪽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의견 제안하고, 또 이 표기하는 게 국가적으로 통일돼야지 부처마다 이게 다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처가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해갈 것인지 논의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2015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8개 기관이 모여서 표기 통합 합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후에 이제 뭐 합의된 게 아마 지금 뭐 기준 사용하고 있는 리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상황이 다르고 또 한글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한류 문화 때문에 또 우리 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런 부처가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 좀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진짜 오기 전에 저희 과장님과 이걸 상의를 했었는데 과장님이 오늘 오실 예정이었는데 일이 생겨서 못 오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 뭐 연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과 또 장점, 단점을 분석을 하고 워크숍을 한번 해서 이런 걸 한번 깊게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 제가 한번 추진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법을 쓰냐 전자법을 쓰느냐 이런 부분은 좀 제가 국문학자나 이런 어문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제가 뭐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 저도 이제 전자법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또 사실은 저희도 영문 표기 기준에서 당연히 표기하는 부분을 문체법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사실은 다른 부처에서 좀 더 낯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기관에서는 개선하는데 일단 개선하기 위해서 전 부처 간 협업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하고 행안부는 뭐 차이가 없습니까? 이렇게 그쪽은 뭐 이게 일치가 됩니까? 지명을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지명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지명이나 주소 뭐 그런 행안부겠죠. 행안부에서 도로명을 행안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문화지 문화유산 지리명을 보면은 이제 그 지리명이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예. 거기서 육상지명, 자연지명 이런 인공시설물 중에서 공적인 시설물명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양지명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문화재명이라고 해서 예.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명을 자기들이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문화재명이 사실 우리 지명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죠. 있죠. 불국사가 문화재로서 그렇죠. 표기가 될 수도 있고 예. 불국사라는 장소에 대한 개념을 하면 또 지리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문화재청은 이 불국사를 문화재로 봐서 이 불국사를 어떻게 명칭으로 쓸 것이냐. 불국사 템플로 쓰겠다는 거죠. 예. 불국사 우리나라 말에서 불국사지만 로마 잡히기 때는 불국사 템플로 쓰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불국사를 표기한다. 예. 다만 이해가 필요할 경우에는 불국사 템플도 쓸 수 있다.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그쪽 입장과 저희 입장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이 글자를 보고서 예. 우리 절사자라든지 강이라든지 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걸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사용해서 그걸 역변할 때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강산에 대해서 외국인이 안다면 붙일 필요가 없죠. 예. 이 사람들도 굳이 그걸 사족을 딸 이유가 없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쪽 부처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왜 너무 과잉 친절 같기도 하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너무 과잉 친절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데 심플하게 지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부처 간에 이렇게 통일이 안 돼 있는데 2015년 그 합의를 했다면 부처들이 모여서 이렇게 8개 기관이 합의를 해서 뭔가 통일된 기준 나왔을 법도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그죠? 이게 합의할 기준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을 표기하겠다. 그렇지만 예정을 붙여주겠다. 저쪽은 이제 서로 우리는 이제 원칙 이거에다가 예정을 두는 거고 예. 또 그쪽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또 저거 조항을 원칙에 이걸 조항을 좀 그냥 각자 이제 알아서 하는 쪽으로 제가 이때 내용은 못 봤어.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이게 앞으로 하지 사실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돼서 지금 각
지도 서비스만 하더라도 글로벌 다국적 기업도 있고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 뭐 SK, T맵, 뭐 카카오맵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이 글로벌화되는 추세, 4차 산업혁명 하면 사실 지금 지름이 굉장히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는 것 같긴 한데 뭔가 통일은 돼야 되겠다, 그렇죠? 지도 같은 경우에 저희도 표기할 때는 당연히 한강, 황천도 다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발행하는 뭐 안전책자나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강하고 저희가 발행하는 이제 인문지도 같은 경우에 네, 거기는 한강 해놓고 가로 열고 리버라고 씁니까? 한강으로만 표기를 한강으로만 쓰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필요한 때는 또 뭐 리브를 가로로 가로를 넣긴다든지. 오케이. 한강 알겠습니다. 리브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문화재청에서 혹은 도로 안내 표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건 향한 그걸 할 때는 네. 도로 안내 표지는 이제 그 국토에 있는 도로 안내 표지를 설치를 하고 아, 또 시군구에서 자기 관할하는 시도 군도가 따로 있고요. 이제 그거는 행안부 소관인 거. 그렇지 지자체 소관이죠. 네, 지하철 소관이죠. 예. 그래서 도로 표지를 그 경찰청에서도 표지하는 안내 표지가 녹색 표지가 파란색 표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네. 안내 표지 종류에 따라서 이제 관할하는 기관이 다 또 다르고 국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잖아요. 지방도 지방에서 관리하고 하는 거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아, 국가는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예, 예. 지방도는 이제 관리 기관이 따라서 이제 안내 표지판 설치하는 예. 기관이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김경석 명예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책 16쪽부터 제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 마이크 활용하십시오. 아, 예. 예, 16쪽부터 옆에 제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봐가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볼 적에 이번 포럼에서 저는 전자법 할 거냐, 전사법 할 거냐, 이게 가장 저는 큰 주제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발제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그 문계관에서 그 국제기준 정한 데 따라서 이 전자법 적어야 전자법 해야 됩니다. 전자법은 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전사법은 그 만든 사람도 시험 치면은 100점 못 맞을 거예요. 저는 70점도 자신 없습니다. 저 상당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잘 못 씁니다. 왜 그래 골치 아프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전자법 보면은 역전환이 가능하고 간단하고 표한 게 있으면 되고 쉽고 예. 뭐 물론 어렵할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적이고 전문가적이다. 그 다음에 전사법은 아까 그 발표 잘 나왔지만 탐험가들이 원주민한테서 들어서 그 나름대로 그때 효용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재 예. 그런 데서는 다른 특수 분야 있으면 써야 되고 그거는 평범한 경우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역전환이 안 되고 복잡하고 사람마다 뭐 하이픈 붙이자 말자 뭐 복잡해요. 아까 뭐 종로 같은 건 어떤 데 붙였다가 어떤 데 안 붙였다가 복잡하죠. 외우기도 힘들죠. 그 다음에 이게 널리 쓰이기는 이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는 있는데 전문적이지 못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17쪽에 그 아래 보면은 그 문계관에서 나온 그 결정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Manual for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of Geographical Names에서 Single Normalization 그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Transliteration 그러니까 전자법을 써야 된다. 예. 그리고 전사법은 지금 지명하는 데는 이걸 다루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쪽에 가보면은 또 테크니컬 레퍼런스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가지 원칙이 나와요. 역전환이 돼야 된다. 간단한 표만 있으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쉽고 쓰기 쉽고 읽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전자법이다 이거죠. 그 다음 18쪽 아래에 보면은 저는 이 한글 간수화 파동 2탄이다.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 한글 간수화 파동 여기 다 연세가 좀 있는 분이 많아서 아마 좀 소문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1949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소리 나는 대로 적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이 같으면 길이, 높이 같으면 노 밑에 피업 있는 게 아니라 높이, 같이 그러죠. 그냥 같이
예? 가치하고 똑같이 적는 거예요. 낱낱이는 낱낱이. 엎어지다는 그냥 피업 받침이 아니라 엎어지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아마 성경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승만 대통령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자기가 편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글자도 이렇게 적자고요? 네. 아하. 발음이 아니라. 아니 글자도 이렇게 적고. 네.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로마자 적기법 그거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예. 로마자는 그래 적잖아요. 소리 나는. 예. 그래서 53년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워낙 이게 무리하다 보니까 온갖 학자들하고 온갖 반대를 해가지고 55년에 막 국민들이 그렇다 그러면 편한 대로 하자. 사실상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한글 간소화 파동이거든요. 예.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한글 로마자 표기법은 소리 나는 대로 로마자로 옮긴다니까 이게 일단 한글 간소화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글 간소화 시킨 다음에 그대로 로마자로 전자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걸 한글 간소화 파동 2탄이다. 왜 옛날엔 학자들이 한글 간소화를 막았는데 예. 로마자 적기하는 지금에 와서는 왜 학자들이 앞장서가느냐. 저는 참 깜깜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외국인한테 주눅이 들어서 그러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형태를 밝혀 적자 이래 해놓고 왜 로마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느냐. 깜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법으로 지금 적어놔도 외국 사람이 발음하면 한국 사람대로 50% 100%입니다. 예. 50% 100%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여러 군데 나와 있듯이 이 로마자 표기법은 그 나라 말을 모르면 로마자만 보고 외국인이 제대로 발음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시안 같은 XIAN은 X 어떻게 발음할지 잘 모릅니다. 예.拼音을 배워야 아 이거는 C다 하는 거야. 우리 잘 아는 뚱풍 같은 거 DONG를 하는데 이걸 동풍이라 안 그러고 뚱이라 그러거든요. 예. FENG도 E도 L 안 그러고 어라 그럽니다. 그걸 뚱풍이라 그래요. 요새 미사일 그거 나왔잖아요. 예. 중국. 그 다음 뭐 DUC 같은 거 베트남 이 죽 혹은 육어로 발음하는데 영어식으로 하면 죽이다 말이에요. 이 그 베트남 그 글자를 안 배우면 못합니다. 예. 우리 군인 같은 낫드랑이라고 말 얘기해요. 낫드랑. 근데 그게 사실은 틀린 겁니다. 낫짱입니다. TR을 붙여가 쓰로 발음하거든. 쌍지에서. 낫짱인데 지금도 보면 낫드랑이라 그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D는 지어서로 나고 D에 옆줄을 탁 끄는 거 그게 이제 디귿으로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건 안 배우면은 D하고 D 옆줄 끄는 게 어떻게 되는가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근에서는 67년에 벌써 전자법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게 52년 전입니다. 52년 전. 공격은 우리는 말로 혹시 아까 뭐라고? 유엔 지명 표준화 위원회 이렇게 네, 하는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52년 전인데도 지금 한국에서 도로 표지판 할 적에 이런 거 싸그리 다 무시하고 했으니까 제가 볼 적엔 이게 참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ISO TC 46이라는 데서 구체적으로 이제 워킹그룹 3에서 로마나이제이션, 트랜스리트레이션 이걸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뭐 아라빅이나 히브르, 아르메니아, 타이 이런 데 건 돼 있는데 한국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된 거는 남북 합의가 안 됐어요. 남북 합의.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에 가면 조금 이따가 예. 할게요. 그 다음에 20조에 가면은 ISO TR 11941 하는 거. 그게 뭔가 하면 남북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그냥 일단 남북의 주장을 담아서 놔두고 나중에 합의되면 좋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표준이 아니고 TR, 테크니컬 리포트 나중엔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으로 명체로 이제 바꿨는데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 저 20쪽 아래에 보면 1번에 보면 기억해가지고 메소드 1, K 메소드 2, G 이렇게 돼 있는데 남한에서는 G를 하자 그랬고 북한에서는 K를 하자 그런 거죠. 그게 안 돼요. 그게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막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가면은 그럼 ISO TS 1194 이거를 적용한 게 있느냐? 뭐 국제표준에서 들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ISO IC 10646이라고 지금 유니코드라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에 글자마다 이름을 적는데 이 ISO TS 1194를 적었고
기업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쪽은 이때 회의 안 나왔습니다. 1064기 표준화 회의.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남쪽이 그냥 남쪽 걸로 할게. 그래가지고 그냥 남쪽 걸로 들어가 있어요. 왜 전산법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 그 밑에 봅시다. 가 밑에 피업하고 가 밑에 피업이 이걸 지금 전산법을 하면 GAP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글자마다 이름은 다 달라야 돼요. 다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법 하자.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국제표준화회의에서 반대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 회의에 가가 이런 거 다 설명하고 그랬는데 당연히 전자법 해야 된다. 네, 그리고 ISTS니까. 사실은 지금 그 국어의 로마자 표준 이거는 ISO 무대에 가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냥 참고 자료지. ISO 문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 그 밑에는 보면은 그 1064력 문서에 ISO TS11941 관련 부분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왼쪽에 있는 20쪽에 있는 그 표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가서 여기 보면은 뭐 자세한 설명이 있고요. 22쪽 아래 보면 한글 글자마디 각각 뭐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23쪽 위에 가보면은 거기 한글 글자마디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AC 영영해서 한글 실력을 괄호에가 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뭔가 하면 가가 진짜 이름입니다. GA 가가 진짜 이름이고 카 하는 거는 북쪽을 고려해서 주석으로 애노테이션으로 카하고 이렇게 그냥 잠정적으로 넣어놓은 정식 이름은 GA고 그 다음에 주석으로 KA를 넣었어요. 그 다음 밑에 23쪽에 보면 이게 그 노팅그룹 5에서 로마나이제이션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니까 현재 30개의 말에 대해서 표준화를 마쳤고 15개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안 된데 한국, 일본, 라오스 이런 데 같은 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갔어요. 24쪽에 가서 거기에는 그 은결근에서 나오는 얘기가 남북이 단일화를 만들어야 표준화가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좀 노력해달라 이런 거고. 그리고 남한 안에서도 좀 의견이 여러 가지죠. 그 설명을 제가 드리면은 왜 ISO TC 46에서 남북 단일화를 하기가 어려웠는가 하면은 기업, 쌍기업, 키역을 예로 들면 남은 GGK를 제안했어요.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거죠. 네. 북에서는 KKKKH를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왜 이렇게 제안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K가 옛날 그 음성학자들이 그게 참 문제인데 한국 김할 적에 기가 이 뭐 에스프레이션이 이 크 발음이 있다. 한국 사람 귀는 잘 안 들려요. 크 성격이 있어서 영어 하는 사람들은 K로 들리지 G로 안 들리네. 영어 G로 들리려면 그걸 하듯이 김 이래 안 하잖아요. 네. 김경석이를 잘 때 김이 크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김이라 그러나 킴이라 그러나 다 K로 들어요. 영어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그 음성학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은 크로 듣는다. 그거는 영어 하는 사람 얘기고 한국 사람은 다르게 듣고 영어 하는 사람 다르게 듣고 이탈리아만 하는 사람 다르게 듣고 이러는데 영어에 그냥 이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이 사대주의가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예. 그래서 디귿 비읍 지읒도 마찬가지로 돼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7쪽에는 보면은 그 한글 모르스 구호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지금 우리가 지금 한강 같으면 그냥 한강을 쫙 다 붙여 쓰거든요. 띄어쓰기 문제 때문에 제가 한글 모르스 구호를 좀 들고 나왔는데 영어는 낱말 사이에 띄어쓰기가 됩니다. 모르스에서. 예. 한국은 낱말 사이 띄어쓰기를 못합니다. 옛날에 요새 뭐 전보 친 사람이 없겠지만 옛날에 전보를 치고 했는데 옛날에 전보 치면은 띄어쓰기를 못해요. 25쪽 아래 보십시오. 25쪽 아래 같으면은 그 밑에 보면 한글 모르스 구호로 내 이름이라 이래 쫙 붙여서 해야지 내 띄우고 이름 이렇게 하면 전보를 못 보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이 한글 그 음절 사이의 경계를 5단위로 띄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낱말 사이에 만약 영어처럼 낱말 사이에 7단위를 띄게 되면은 사람의 귀라든지 안 그러면 이 모르스포 칠 적에 5단위하고 7단위하고 쉬는 게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귀가 그렇게 예민하지 못해요. 5단위하고 7단위 구별을 잘 못합니다. 3단위하고 7단위 쉽게 해요. 영어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에서는 글자 사이에는 3단위, 낱말 사이에는 7단위 띄면 되는데 한국은 이게 한 개 더 있어야 돼요. 글자 사이도 있어야 되고 음절 사이도 있어야 되고 낱말 사이도 있어야 돼요. 그럼 357로 하면은 357 구별을 잘 못해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글 모르스 부분에서는 낱말 사이 띄어쓰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저 모르스 부호 들려드릴 수 있는데 한글 모르스 부호는 굉장히 빠른 느낌이 들어요. 실력이 좋아야 돼요. 영어 모르스 부호는 낱말 사이 7단위 쉬기 때문에 약간씩 숨을 돌릴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 한글 모르스 부호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독립문 하면 독 띄우고 RIB 띄우고 MUN 이렇게 그 하는 게 공감 문제에서 다 나와요. 모르스 부호에서도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음절 단위로 띄어서자 할 적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할 점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복원을 했을 적에 띄어쓰기 복원이 안 됩니다. 띄어쓰기 복원이 안 돼요. 그 아무 발표에도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띄어쓰기 복원이 안 됩니다. 나는 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나는 간다. 정보가 돼버려. 나는 간다. 이래 되는데 나는 하고 간다 사이에 띄운다는 거를 복원을 못 시켜요. 뭐 굳이 하려면은 띄었을 적에 나는 하고 간다 사이에 많이 띄우면 될 수는 있겠죠. 많이 띄운다는 거는 사실은 모호한 얘기입니다. 시각적으로는 되는데 기계화한다든지 이럴 적에 그래서 음절 단위로 로마자를 띄어서자 하는 거 저는 그거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닌데 그거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보셔야 될 주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띄어쓰기 복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띄어쓰기 복원을 할 거냐 하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류 아까 다 말씀하신 거죠. 그 사람들이 이 로마자를 보조독으로 생각하고 한글 자체를 배우는 사람은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한글 낱말까지도 외워가지고 그 유행가를 하면은 그 노래의 뜻까지 알고 싶다 나는. 우리 옛날에 영어 뭐 가사 모르고 막 했지만 좀 잘한 사람은 이제 가사 뜻을 알려고 하듯이 한글을 낱말 뜻까지 알려는 사람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류 바람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 로마자는 현재 이 전사법은 완전히 방해물입니다. 방해물. 그래서 27쪽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전사법 설고는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재 등 특히 일부고 일반적으로는 특히 지리명 같은 경우 응격은 기준에 맞게 전자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응격은 이 활동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특히 워킹그룹 5 로마나이제이션 하는데 좀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긴 얘기인데 남북 사이에도 단일화를 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TC46 국내위원회하고 국제회의 이런 데 참석하고 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쯤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아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 진짜 그 한글 배울 때 그 교재에서 그 공부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그 발음 해서 뭐 이렇게 전사법 쓰는 거는 좀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사실 좀 있긴 있네요. 자, 다음 우리 김순배 연구이사님. 예, 한국주명학회 연구이사 김순배입니다. 네, 오늘 지리명 국제 표기화와 관련해서 토론에 참석하게 됐는데 일단 발제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근데 일단 발표 토론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주장은 한국지명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한국지명학회가 지금 현재
국어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이제 학부에서 이제 지리학을 전공, 역사지리학을 전공했는데 그 중에 이제 지명을 전공한 순수한 학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림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은 일단 토론문을 읽어가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 발제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 오픈프롬 책자에 28쪽에 있습니다. 그 쪽수는 제 쪽수, 그 위에 있는 쪽수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현행 국어의 로마자 포기법의 원칙을 전사법에서 전자법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자법의 결과 만들어진 로마자를 한국어의 음절 단위로 띄어 쓴다라는 것을 주장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게 이제 김선일 교수님께서 먼저 문화유산으로서의 어떤 지명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남산이면 산을 딱 띄어서서 보존하자라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가치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지금 표기법이 이렇게 주간 부서마다 이렇게 차이 나는 문제점이, 저는 이 전체 지명에 초점을 뒀을 때 이 지리명을 통괄할 수 있는 일원화된 기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지명 관리의 어떤 최종 관리 주체를 상위 정부 기구로 통일화해서 새롭게 신설할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또 통일되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발제자가 제시한 이상의 세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하여 지명 연구자의 순수한 학술적 입장에서 제안된 정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항목별로 가늠하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책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앞서서 일단 지금 여기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교수님께서 발제자께서는 지리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쪽 지명학회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일부 제야 이쪽에서는 이제 땅 이름 학회라든가 땅 이름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나서 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명이라는 것은 일부 땅 이름 또는 지명 한자로 지리명 또는 이제 영어 지금 유엔에서는 지오그래피컬 네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일부 토포님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 네임, 이거는 이제 영국계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이라는 것은 일단 여기 저의 토론문에서는 지리명 대신에 일단 지명에 대해 지명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주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지리적 실체들에 붙여진 음성과 문자 언어 형태의 고유한 이름을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명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기호처럼 작용을 하는데, 하나는 뭔가를 구별하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가 역삼동이다.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다른 동과 구별해서 하는 이런 지시에서 둘 간에 구별하는 이런 실용적인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명 안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아이덴티티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기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적 기능은 상징적 어떤 메시지와 관련되는 어떤 가치라든가 문화적 가치, 사회적 규범,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라든가 이런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지명의 기능은 실용적 기능, 특히 지시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어떤 위치하고 영역을 구별해주는 그런 기능을 중점으로 이제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명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영역 등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장소, 지역, 공간 정보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인식하고 통합하고 관리해주는 일종의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명, 내가 안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모든 것이 안동을 매개로 해서 이게 이제 정보가 통합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식 및 정보 축적과 분류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현재 우리 이런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의 가장 근간에는 그 지명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신에 이 지명의 가치를 우리의 공기처럼 어떤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인간은 공기의 소중함을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고 살고 있듯이 언어로 구성된 상징계 안에 살면서도 지명이 어쩌면 그 기초적인 어떤 막강한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떤 내추럴라이제이션이 됐다라고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 본 발제에서 다루고 있는 지명의 로마자 표기화와 관리 문제 또한 지명의 지대한 가치와 기능을 간파한 국제기구와 일부 행정 및 학문 영역의 관계자들만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유리되는 것이 사실이고, 본 토론자는 지명의 가치와 지식 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발제자가 제시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국제적 소통 문제, 그 다음에 문해력, 그러니까 이때의 문해력은 일단 저는 문자 중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문자, 그러니까 소리보다는 어떤 문자에 초점을 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장하신 게 이제 전사법에서 전자법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주장을 하시고 있는데, 이런 로마자 표기 전통이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어떤 표기의 고민이기도 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이쪽에 보시면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우리나라는 우리 순수한 나란말을, 그러니까 말이죠. 음성 상태의 소리를 글로 옮길 고유한 문자가 없어서 어떤 한자를 빌어 적는 차자표기를 고안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자를 빌어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을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이미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에 진지하게 분석했고, 빌려 쓸 글자가 단지 한자에서 로마자로 바뀌었을 뿐 그 방법론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명 차자 표기 방식은 음차 표기에서, 그러니까 소리를, 그러니까 약간 전산해지는 것과 이제 유사한데요. 이런 방식에서 점차 의미역을 강조하는, 영어로 번역하는 이런 순차 표기로 변화해 왔다고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 밑에 그 표 1에 보면 그 차자 표기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고, 그 소리를 전달할 거냐, 그 뒷장 3쪽을 소리를 전달할 거냐 아니면 문자를 전달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쪽의 중간에 보면 다만 과거에는 고유한 표기 문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한자로 옮겨 적는 방식이 문제였고, 지금은 한글이라는 표기 문자를 로마자로 옮기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하신 전사법과 전자법을 표 2에 정리해 뒀는데요. 이거는 되게 전자법은 문자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고, 글자. 전사법은 소리를 전달하는 거죠. 발음을. 표음, 국어 로마자 표음 방법을, 표음을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각주에 보면 이제 전사법과 전자법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런데 그 4쪽에 보면 표 3에 보면 그 주요 국어 로마자 표기법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변화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1930년 전사법으로부터 쭉 이제 지금 이제 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그 문화관광부에서 부시한 2000년대 요 전사법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1950년대 일부 전자법이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한 그 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걸 강조하는 주장하는 부류하고 문자를 전달해야 된다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쪽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전사법과 관련된 거고, 두 번째 문단이 보면 첫 번째 문단 중간에 문자 전달을 위주로 한다면 그 전자법이죠. 국어의 실제 발음과는 거리가 있으나 국어의 원모습에 가깝고 기호와 부호의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어 일반인, 특히 외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실용성이 높은 포기법이 전자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중간에 2000년도에 그 문광부에서 부시한 로마자 표기법이 있었고, 이때는 이제 전사법이 있었는데 전사법을 채택했는데 많은 부분 6쪽에 보면 6쪽에 첫 번째 보면
그 많은 이제 그 전자법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게 그 전자법 도입의 필요성을 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어의 로마자 포기법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침은 그 각주에 표시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하려다 보니까 그 소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이라든가 혼동이라든가 혼란을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법 요소를 많이 이제 부침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맨 밑에 각주 6번을 보면 뭐 의는 이로 소리 나더라도 우리 지금 전자법에 의로 적는다. 광이문이라도 광희문으로 적는다. 그리고 뭐 학술 목적으로 쓰일 때는 전자법을 기반해서 써야 된다라는 게 그 파랑에. 그다음 7번 각주에 보면 뭐 부침이에 장문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역 비읍을 GDB로 할 거냐 KTP로 할 거냐 이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안내하다 보니까 분량이 길어지고 또 리을도 R로 적을 거냐 L로 적을 거냐 그리고 맨 밑에도 두 번째 된소리 표기 된소리 대기를 표기에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이 반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럴 때 너무 많은 이제 경우의 수가 발생하고 표기에 혼돈이 있기 때문에 부침에서 전자법 요소를 그대로 이제 많이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측면에서도 전자법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사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7쪽에 아래쪽에 보면 앞쪽에 이제 그 전사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그 전사법보다는 전자법이 훨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다라는 거,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절 단위로 띄어쓰는 문제도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7쪽의 아래에 보면 그 전자법으로의 변경과 함께 발제자가 제시한 음절별 그 띄어쓰기, 모아쓰기 방식은 한국어와 로마자의 문자 구성의 기본적인 차이에서 일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음절이 그러니까 로마자 같은 경우 수평적으로 쭉 A, B, C, D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반면에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한글하고 한자는 이렇게 스텝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결자다 그러면 초성, 중성, 중성이 이렇게 쌓여 있죠. 수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단위로 쌓기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로마자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나열이 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될지 그리고 아까 앞에 김건석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혼동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수평으로 글자기가 이렇게 길어진 거를 그 사이사이에 띄어줘서 어떤 그 가동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지금 예전부터 지금 여기 박무부 사무관님께서 나오고 계시고 그 국토지리정본에서 많이 애쓰신 노력이기도 한데 새로운 지명법의 통합지명법을 제정을 하고 그리고 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데 이거를 상위기구로 국무총리 내지는 저는 이제 대통령 직속의 어떤 위원회로 국가지명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이 앞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명이 사용되는 게 여러 분야에 있다라는 사실이 표 5에서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명을 관리하는 주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표 6에 이제 과거에 쓰였던 이제 자료가 있는데 국토지리정보, 서울시 또는 관광공사 여기에서 표기법이 이제 다르다는 문제. 그리고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각 지명을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특히 뭐 행정지명, 인공지명, 도로명, 뭐 행정구역명, 국립공원 명칭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명칭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통일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 지명의 영문 표기의 그 훈령이 지금 그 국토지리정본에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만든 그 결과 자연지명은 전 후보 요소를 다 이제 로마자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명은 그 전부 요소는 그 로마자 표기, 그다음 후보 요소는 의미역, 속성 의미역으로 번역하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조차 내에서도 지금 현재 해양 지명을 보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나온 그 해양 지명의 그 기준을 보면 거기는 또 그 만약에 시야 해가 있다. 해는 바다 이름인데 전라남도 이제 목포 앞바다에 있는 건데 거기에 우리 보통 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주장한 거면은 시야 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시야 띄고 해로 HAE로 이렇게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는 소개를 못했는데 이제 그런 관리기관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라는 것이 10쪽의 표 8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요. 10쪽 맨 아래 보면 그 지명의 10쪽 맨 아래 지명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관리 및 통합과 관련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지명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조항에 그 지명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 유형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깊이 있게 한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법안에. 그리고 밑에 두 번째 각 정부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지명관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현행 국가지명위원회의 행정적 법적 위상을 격상시키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0년도에 발표한 저의 졸적이기도 한데요. 거기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설치해서 각 부서의 지명 업무를 통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11쪽에 보면 맨 위에 국가지명위원회를 국무총리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이런 것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쭉 12쪽에 보면 그렇다면 이 기구가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그림 2에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산하의 직속 위원회로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수준에서 국가지명위원회가 설치가 되거나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쭉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옆에 국가지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분산된 이런 지명에 통일적이고 혼돈을 막고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거라고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한국지명학회는 국어학자들이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지명학회는 오늘 발표하신 그 의견하고 국어학자 좀 다른 거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개인 의견이 훨씬 설득력 있게 들어있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김정수 명예교수님. 저는 일단 발표하신 분의 의견에 원칙적으로 되게 찬성하는 편입니다. 보완된 점이 필요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지명 표기 등 로마자 표기법의 혼란의 원인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국말과 로마자의 그 거리 또는 한글과 로마자의 거리에 있습니다. 한글 또는 한국말의 음소수는 개수가 무척 많은데 로마자는 26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대문자 포함해서 52개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한국말의 음소 또는 음절을 표기하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르게 주장해도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을 만큼 또 나와 있는 어떤 방안도 가장 낫다고 할 수가 없을 만큼 그 기본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나은 것을 하나 택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그 일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수십 년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국어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로마자 표기법 이것을 검토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그 로마자 표기법의 역사를 여러 번 살펴주셨습니다만 지금 일단 실용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한 것들입니다. 그 본질적인 결정을 말하자면 첫째로
일관성을 철저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학적으로 말해서 음소와 음성의 차원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옹규범을 국어원에서 주관하면서 다른 기관이, 다른 전문가가 전혀 손댈 수 없도록 굉장한 힘을 가지고 누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주최하신 분이 국어원의 담당자를 모셨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은 첫째로는 환원성, 이것을 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복원성을 100% 확보하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자체의 원칙이 서로 모순된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로마자 표기법 제1항이 아니고 로마자 표기법 제1장 제1항입니다. 이것이 이제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원칙이라고 말할 때는 꼭 예외를 염두에 두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외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허용규정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8항 끝에 가서 그래서 두 가지 서로 질적으로 다른 것이 실상은 병행 양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원칙적인 것만 알고 계시지 않은가 또는 그것만 문제 삼으시는데 사실 로마자 표기법은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이 양립되어 있습니다. 학술적인 목적이라는 또는 특수한 경우에 제3장 8항에 따라서 전자법을 쓸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을 여러분 일단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발제하신 분이 음절 철자법이라는 참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시는데 이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석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음절 철자법으로는 말하자면 통사적인 단위, 낱말 경계 이것을과 혼동되어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원이 제한적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절 경계를 표시하는 띄어쓰기 방법과 그 다음에 붙임표를 가지고 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만 자세히 더 설명하자면 제1장 제1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고 한 것이 사실은 제3장 제8항과 모순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의 로마자 이외부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다 하든지 사용한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는 애매한 표현은 결국 혼동 자체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관성 없음이 이 규범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1항 제2번 이중모음 표기에서 이쯤에 어와 의를 표기하는 방법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WO가 아니라 WEO로 또 의는 이를테면 EUY 정도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붙임을 보면 소리 나더라도 뭐로 적는다. 표현법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무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관성 자체를 해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의 파열음 표기 중에 기역, 디귿, 비읍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유음, 리을에 대해서 이중 표기를 허용해 놓은 것, 결정해 놓은 것 이것은 결국 음문 차원과 음성학, 국제음성교 여러분 아시죠? IPA 모든 음성을 체계와 상관없이 정확하게 적겠다 하고 학자들이 100년 전에 정해놓은 그 문자 체계입니다. 이러한 발음과 음소론의 언어학적인 차원이 다른 것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혼동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발음법대로 적는다 하는 거기에 충실하게 해서 그리고 이것이 전부 복원할 수 없는 원문자로 환원할 수 없는 규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 가보시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붙임표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원칙과 허용 역시 두 가지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가 다 허용되어 있는 결국 혼동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제5항도 보면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음은 표준 발음대로 하면 반영해야 되죠. 근데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을 그동안 써온 표기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원칙에 어긋난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니까 또 혼란스러워지죠. 그 다음에 제8항 결정적으로 전혀 이질적인 표기를 허용했습니다. 이래서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철저하게 혼란스러운 스스로 충돌된 원칙과 모순된 규정이 되고 말았고 또 음성학과 음운학이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언어학적인 차원을 동일시해버린 결과 현행 로마자 표기법은 도저히 과학적이라 함재가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데 고치자고 여기서 여러분 민간단체에서 아무리 주장해도 실효가 있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관련된 기관 담당자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여기 한 분 오셨군요. 지휘 분야에서. 네, 이 규범을 주장하고 있는 국어원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 이 토론회의 치명적인 한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쓰셔서 그런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회의가, 토론회가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국어원에 대해서 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어원의 학자들이 현행 어문규범을 만드는 것은 1988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글학회 민간단체가 주도해 왔는데 그것을 새로운 88년도에 문교부 장관의 이름으로 발표된 규범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내놓은 명분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써온 한글 맞춤법 등의 어문규범은 민간단체가 한 것이다. 국가규범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국립국어연구소 그 다음에 발전된 국어원 여기서 주도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었고 대부분이 다 원칙은 이것이다. 이것도 허용한다. 띄어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붙였음도 허용한다. 이것이 무수히 들어있는 그런 어문규범 전체입니다. 그래서 논리성을 잃어버리고 쉽게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혼란스러운 규범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금 국가기관의 권위로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를 계속 다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비합리 비과학이라는 그 지적이 우리가 가실련에서 왜 이 포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냥 키워드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국어원은 그 사무관님 어디 소속입니까? 교육? 문체부. 아, 국어원이 문체부 소속입니까? 문학? 아, 교육부 소속이 아닙니까? 아니. 아, 예. 문체부 소속이다 이거죠. 문체부 막강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병선 우리 전주대 부총장님. 네. 저는 이게 나머지 그 토론자들로 다른 관점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과학처럼 클리어컷하지 않은 것이 언어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살아 생명력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 표준어라고 해서 있지만 지금 요즘에는 지방어, 지역어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추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언어는 그만큼 생명력이 있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로마자 표기에 대해서 조금 그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크게 글과 말이 있습니다. 말이 먼저 있었고요. 글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냈거든요. 아까 그 발제자께서 원투원 코레스폰던트를 얘기했는데요. 한글과 로마자만이 아니고 글과 말도 원투원 코레스폰던트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런 언어는 없습니다. 글은 글이고 말은 말입니다. 1대1 원투원 코레스폰던트가 일어나는 언어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에스페란토입니다. 인공어. 인공어를 제외해놓고는요. 모든 언어는 다 원투원 코레스폰던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로마자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리명을 말씀하시는데 지리명을 다른 것과 분리하자 이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전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리명은 다른 것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언어에 다 포함되는 것이 지리명입니다. 강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예도 드렸지만 우리 인명도 이게 포함되거든요. 최명희 문학관, 김정수 탄생지 이런 것들 보면 인명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는 음식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순창 고추장단지, 김치 문학관 이게 전부 다 지리명이거든요. 이게 음식도 우리가 음식명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한국 문화, 한옥촌, 농악전수관, 또 한옥, 한복, 부채.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지리명을 로마자 표기를 우리가 논의를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한국어 전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리명만 따로 두어가지고 어떤 한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조금 언어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제표준화 ISO 문제를 이야기했는데요. 제 자료집 4번입니다. 우리가 그 ISO에 등록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ISO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통일된 안을 ISO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ISO에 등록이 안 되는 것은요. 일단은 국내적으로도 반발이 있고요. 또 남북 간에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ISO 규정을 예를 들어 지금 아까 우리 발자국에서 중국어를 괜히 몇 가지 예를 자꾸 들으셨는데요. 중국어는 철저하게 그 트랜스리터러시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ISO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커뮤니스트 컨트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하면 그게 곧 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등록이 된 거지. 그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것의 그 규정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등록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ISO에 등록하는 것보다는 국내적으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선이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쓰다 보면 자동적으로 ISO에는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통일된 안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 제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로마자 표기하고 영문 로마자 표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로마자 표기를 자꾸 분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국어연구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영문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를 구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한 세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번역청 같은 통일된 기구가 필요하다. 자꾸 지리명은 따로 이렇게 해서 지리연구원에서 하고 또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이런 것보다는 번역청에서 로마자 표기법을 필두로 해서 모든 영문 표기를 통일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혹시 선생님 번역청을 두고 있는 나라가
그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아, 번역청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예. 번역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일본어를 사용하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전자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발제하시는 분께서는 이걸 지도용으로만 쓰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자법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 지리명이라고 하는 건 지도에만 쓰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찾아와서 한국인과 외국인, 아까 어느 토론자께서는 가장 좋은 것은 한글이다. 그리고 한글에다가 로마자 표기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중국식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중국에는 한자를 쓰고 거기다가 부가어로 음성 표기로 중국어 표기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어나 한글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어의 로마자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한글을 조금만 아는, 아까 우리 K-팝을 아는 사람들은 로마자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한글을 씁니다. 오히려 로마자 표기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실록에 보면 30분이면 우리 한글을 이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더 편안할지 그게 로마자 표기의 목적은 아니다. 저는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책적으로 대안하는 것은 제가 연구한 게 있습니다. 예. 영어의 철자와 발음 기준, 국어의 음절 단위, 영문 로마자 표기법. 이것은 뭐냐면 음절 내 전자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음절 내 전자법. 그렇죠. 음절을 벗어난 예. 전사법은 하지 않고 음절 내에서만 전사를 하죠. 이런 개념입니다. 예. 네, 그리고 띄어쓰기를 말씀하시면서 음절로 띄어쓰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한 강에서 강을 띄었으면 이 강이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강이라고 하는 걸 한글로 쓰면, 한자로 쓰면 14가지가 있습니다. 한글로 강이라고 쓰면요 하나의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고요. GANG라고 쓰면 여기에는 의미가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의미의 어떤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언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당연히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언어죠. 과학처럼 1대1로 탁탁 코레스폰던트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예가 됩니다. 제가 그 2009년도에 쓴 논문에서 몇 가지 제가 지금 예를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우리가 절하면 사, 그러면 우리는 사하면 그게 절이라고 어떤 그 말하자면 제너릭 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 그 남원사를 코퍼레이션이라고 번역한 이 전라도청의 홈페이지에 제가 직접 그 기계 번역을 한 것을 조사한 건데요. 신광사는 바이 신광, 이런 그 자명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person name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망해사는 net withdrawal, 사동사는 이게 절이거든요. 사동사는 코자티브 버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몇 가지 빼고 도암사는 도암사를 어떻게 했냐면요. 도 캔서 바이 이런 암은 또 바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암사는 바이 더 오랄 캔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암이나 사나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SA라고 쓴다고 해서 외국인이 이것을 템플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은전 정사, 또 로얄 페이버 섹슈얼 인터코스, 정사를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 두승사는 어떻게 했냐면 to multiplication, 대덕사는 made in 대덕. 그 다음에 아미사는 아미닉 엑시드.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뜻이 아니다. 우리가 SAN이라고 적으면 그것을 외국인들이 전부 다 마운틴으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언어를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보면 아까 그 제시한 대로 그 외래어 중에 분류를 제거한다. 예를 들면 지리산을 지리산 마운틴 이러면 그냥 지리산 이렇게 적으면 사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우리 전라북도는 지리산은 마운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음식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리산 가자 그러면 산에 가자는 뜻이 아니고요. 지리산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동네 음식점. 네. 그리고 경복궁도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경복궁 하면 팰러스를 의미할지 모르겠지만 전주에서는 경복궁 하면 카페, 유명한 카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 이렇게 쓴다든지 지리산 이렇게 썼을 때 과연 커뮤니케이션이 될지 저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가 남원의 남원을 갔더니 거기에 노인대학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노인대학을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Senior Citizens University라는 그때 대학은 어떻게 보면 스쿨의 개념이거든요. 예. 우리가 대학이라고 적는다고 해서 그걸 유니버시티로 다 분석할 수 없는 이런 언어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 과학만을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 언어의 특성도 생각하시면서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예. 뒤에 있는 것은 제가 만드는 그 표기법입니다. 참고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사실은 그 김정수 명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장 나은 게 아니라 비교적 나은 걸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지 않는 그 말씀이 지금 사실 굉장히 와닿습니다. 뭐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선일 위원장님이 또 가실 전에 또 한 영역을 이렇게 넓혀주셨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아까 우리 한 분 말씀하셨는데 이 국어원이라는 게 사실 제가 언론에 있으면서도 이게 문체부 산하에 있다는 걸 제가 참 쉽게 이렇게 연상이 안 됐었는데 이거 한번 저희들이 조금 소화를 해서 한 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이 국어원에 계신 분, 또 우리 아까 팔로워에서 이렇게 또 어쩌면 제야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또 이렇게 느끼시고 이렇게 고민해온 또 고수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저희들이 기회 있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분, 토론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자분도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